안녕하세요. 신바람 신풍입니다. 암에 대한 생각과 암 치료의 방향과 길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도 제가 어떤 치료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고 펜벤다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우들의 이야기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중에 식약처에서 펜벤다졸 관련해서 복용하지 말 것을 이렇게 TV에 신문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걸 보고 사실 저는 자가 임상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다. 분위기 전체가 악조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전자 DIY 채널에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 자료를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그 DIY 유튜브를 여러 환우분들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지원을 해드리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저도 항암 치료, 표준 치료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펜벤다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막연하게 자 어떻게 자연 치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막상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차에 펜벤다졸 관련하는 여러 가지 자가 임상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달이 지난 지금에 보면 너무 치료 방법이 많아요. 찾으면 찾을수록 치료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효과가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자, 이제는 치료 방법을 찾는 것보다 치료의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야만이 이 암 치료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을 소개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떻게 암 치료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공은 없지만 지혜와 성실님 동영상을 보니까 그 내공이 보이더라고요. 그 내공은 없지만 나름대로 제가 느끼고 지금 시점에서 꼭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암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접한 거는 여러분들보다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9월부터 급작스럽게 이렇게 암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니까 한마디로 아주 초보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히 저를 소개한다면 젊을 때 어떤 그 새로운 사실이나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소설 영문 같은 걸 젊었을 때 읽었는데 그게 한 20권 가까이 되는데요. 한 달 반 가까이 그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물론 다른 일을 하면서 틈만 나면 읽었다는 거죠. 잠도 제대로 안 자면서 한 번 읽으면 끝까지 읽는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삼국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본의 여러 가지 뭐 천지인 같은 이런 뭐 드라마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끝까지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소설 영문문 보다가 이상하다 이게 왜 기독교가 여기 나오지? 그러면 또 그걸 또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당태종이 기독교 신자였구나. 그런 것도 이제 조사해서 알고 로마 기독교와 당태종과의 어떤 싸움 이런 것들도 궁금하면 끝까지 파헤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전자공학 전공인데요. 참고로 기업연구소에 있을 때는 소프트웨어 팀장이었습니다. 안철수나 이런 친구들이 의사 하다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개발하듯이 저도 비슷하게 전자공학 쪽에 공부를 하다가 따로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공부를 해서 전자공학의 하드웨어 쪽으로 가지 않고 실제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하는 일은 이 소프트웨어 팀장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 암에 대한 생각과 암 치료의 방향을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을 나눠야만이 향후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는 방향성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야만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참고한 것은 이 책을 참고했습니다. 저희가 암을 치료를 하는데 암의 발생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우리 몸에는 암 없는 몸이라고 하지만은 암 줄기세포가 매일 5,000개 생성되고 면역 체계가 발동해서 백혈구가 암세포를 제거한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 과로, 약물 중독, 발암물질, 음식 등등 생활 습관, 공해, 약물 항생제, 화학약물 노출, 전자파 방사능 노출, 기생충 감염 이렇게 해서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기면 바로 암이 발생하고, 암이 발생했다고 손치더라도 이 암이 진단으로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죠. 1mm 정도 되는 게 수백억 개의 세포니까 암세포 하나가 언제 생겼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오래전에 생겨서 그것이 틀을 잡고 있다가 이제 커졌을 때 우리가 암으로 진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암의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내가 암인 줄 알았을 때를 발생 시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을 때는 이미 이전에 발생된 암이 커졌을 때 알았기 때문에 암의 발생 시점 자체가 우리는 내가 알았던 그 시점이 아니고 훨씬 이전에 암세포는 자라서 분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치유 방법은 아시다시피 화학 방사선 방법으로 약물로 치료를 해서 암 자체를 없애는 방법. 그 방법이 표준치료법으로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치유하는 거죠. 자연치유. 장기전으로 자연치유하는 것. 그 다음에 저독성 보조약으로 치료하는 것. 알벤다졸이나 펜벤다졸 등등, COC 프로토콜 등등 있죠. 사실 너무 많은 게 지금 문제예요. 너무 많은 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점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오히려 너무 많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분명히 화학 방사선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이쪽만 이제 집중적으로 계속 파헤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암이 우리 눈에 보이는 암세포 이전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떤 원인인지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원인에 의해서 생겼는데 그거는 벌써 암 진단되기 훨씬 이전에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 원인을 일단 없애야 됩니다. 원인을 안 없애고 치료만 하면 계속 암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없애야만이 치료가 가능하죠. 그 치료라는 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암세포 자체를 없애는 것을 우리가 치료를 한다면 그 치료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암 발생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이제 바꿔야 돼요. 자, 이것을 바꾸지 않고 치료를 하겠다 그러면 똑같이 화학 방사선 치료받은 거하고 똑같죠. 암은 계속 세포가 자라나서 나중에 암으로 진단되겠죠. 더 쉽게 되겠죠. 한 번 된 사람에 한해서는 화학 방사선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피해야 되고 생각 여러 가지 있겠죠. 생각을 바꿔야 되고 과로, 약물 중독, 발암물질, 생활습관 변화, 공해 등등 있죠. 기생충 치료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제 우리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많은 부분은 이제 해결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여기서 힘든 게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 자,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순식간에 단시일 내에 이렇게 바꾸기는 모든 사람이 힘들어 할 겁니다. 그러나 결심을 굳게 하면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면역 체계를 정강시켜서 암을 우리 자체 면역 세포가 발동을 해서 잡아먹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 이것은 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알벤다졸이나 펜벤다졸은 암을 직접적으로 사멸시키는 용도, 그 용도에 대한
100% 확신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100% 암을 제거하는 임상실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 디펜스 씨가 나았다는 게 있지만은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나은 분도 있고 낫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화학 방사선 치료같이 눈으로 보여서 치료가 된 사람, 안 된 사람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 알벤이나 우리 이런 저독성 보조 약물로는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금방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 생각에는 이 저독성 보조약은 암의 활발한 정식 활동을 억제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성공이다 보는 거죠. 관해까지 가면 더 좋겠지만 우리는 이 저독성 보조 약물을 가지고는 암세포를 유지만 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해주면,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만 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자연치유를 통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나의 면역력이 암을 잡아먹도록 그렇게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독성 보조 약물을 암이 활발하게 정식하는 분들은 용량을 좀 증가시켜서라도 투여를 해서 적어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서서히 관해되는 역할을 하는 것, 거기서 만족을 해야지 이거 가지고 무조건 암을 완전히 없앴다, 나의 생활과 이런 것들은 바꾸지 않고 일반 기존의 질병을 치료하듯이 내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데만 온통 초점을 맞췄고 암이 자라는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알지만은 이거를 실천하기는 굉장히 힘든 걸로 저도 알지만은 기본 개념을 이 암 덩어리를 추리는 데만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 약의 효능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천적으로 기본적인 생각은 암의 정식을 억제하고 현상 유지 혹은 서서히 암이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장기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장기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보면 낙심하거나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를 이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자연치유, 면역체계가 발동해서 제거하는 게 최종 목적이고, 지금 당장은 이 저독성 보조 약물을 통해서 암의 활성화를 막기만 해도 나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완전 관해를 3개월 내에 완전 관해를 요구한다든가 그래서 무리하게 약을 많이 쓴다든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치료를 한다면 치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암 보조약이 자기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치유를 해야 되겠죠. 특히 메벤다졸, 알벤다졸, 펜벤다졸, 누가 뭐가 좋다 그러면 이제 그걸 못 구해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그 못 구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알벤다졸 먹으면서 비슷하겠지, 다 벤지미다졸 계열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으면 그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알벤다졸도 기전이 있고 다 있어요. 메벤다졸도 기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굳이 메벤다졸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면 되지만은 구할 수 없다면 그게 연연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적당한 시기에 구할 수 있으면 복용하면 되고, 그 외에도 보조 약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알벤다졸 플러스 메벤다졸이나 이런 거 드신다면 그런 게 있다면 알벤다졸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약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약보다는 이런 약은 제가 볼 때는 많아야 4가지 미만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이 면역 체계를 증강시키는 그 방향으로 나머지는 제한적으로 이 부분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확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병원에 대한 것들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고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다룹니다. 현재 병원은
공장형 시스템으로 생명을 다룬다고 봐져요. 뭐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가고 있는 분당에 있는 나라 의원에 가는데요. 그 원장님은 이렇게 다루지 않아요. 이렇게 다루지 않고 환자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뭐 초진을 할 때는 1시간 이상을 모든 얘기를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특별히 피 검사할 때 말고는 얘기하지 않고 선택해서 오늘 이것 좀 놔주세요. 그렇게 하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이 바로 내려와요. 그러면 간호사가 그 대면 면담 자체를 거의 안 해요.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대면하고. 근데 제가 이 대학병원에 가보니까 야 이거는 뭐 생산 공장에서 하는 공장형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세요.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제 공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생명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져 갖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대기하고 있으면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 아프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간단히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는 한참 동안 컴퓨터로 뭐 입력을 하고는 처방을 내려주고는 갑니다. 1인당 3분 내지 5분이에요. 사실 꼬치꼬치 질문을 제 아내가 잘 하는데 귀찮아하는 그런 투가 역력해요. 아, 검사하라고 하면 왜 검사하는지 물으면 그것도 또 아주 귀찮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심지어 이런 답변도 하더라고요. 뭐 다른 얘기하면 다른 거는 다른 데 가서 알아보고 여기 와서 얘기하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든가 뭐 그렇게 해서 환자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진단도 사전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라요. 가면 여기 병실 안에 들어가면 재진료 때 결과 보러 왔을 때 앉아서 가만히 있게 만들어요. 그동안 의사 선생님은 뭘 하느냐? 임상병리학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했던 거 그거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칸에. 그 전까지는 이 환자가 지금 어떤 검사를 받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사전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환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합니다. 5분 중에 한 4분 30초는 가만히 있고 이 검사 결과지를 자기 그 차트에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처방도 컴퓨터 리스트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는 다음 진료 그때 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정말 이런 시스템으로 다뤄서는 안 되는데 정말 대학병원은 진단용으로 밖에 여기서 정말 수술할 것 아니면 진단 외에는 정말 뭐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대부분 서양 의학적 치료 방식 외에 다른 접근 방식을 무조건 거부하려 한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환자들에게서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그들의 의학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린다. 마치 암에 걸리기 전과 후에 적극적으로 암에 맞서 싸울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태도이다. 그런 수동적인 태도를 권장하는 것이 절망적인 문화를 낳는다. 이렇게 세르방 슈레베르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말 자기들 방식 말고는 환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병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사들은 권력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의사들인 것 같아요. 권력이라는 것은 의존도에 비례합니다. 의존할 필요가 없으면 상대를 하지 않으면 되죠. 근데 의존을 꼭 해야 된다면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우리나라 사회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나 뭐 공산주의나 이렇게 가면 의존을 하도록 사람을 만들어 버리면 독재가 되는 거죠. 환자 스스로, 사람 스스로 활력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의존을 주는 걸 좋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만큼 자기를 종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니까요. 의존적인 사람이 된다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의존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환자 스스로 생명의 활력을 이용해서 병을 극복하게 만들기보다는 의존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따를 것을 강요하죠. 그래서 환자들을 자신들의 통제 안에 둠으로써 다른 변수들을 차단한 채 손쉽게 의료행위를 한다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의사라면 다양한 치료 대안도 소개하고 치료 방법은 환자 본인이 선택하도록 조언하고 환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중에 선택을 강요해요. 그리고 선택 안 할 것 같으면 여기 나가라는 식이죠. 이 병원에서. 그래서 환자들은 다른 대안을 탐색할 정신적, 경제적 여유도 없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가 권하는 치료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치료에 대한 권력은 이제 이렇게 행사하지만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혀 안 지는 거죠. 그 암 치료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원인, 이게 이제 암 투병하면 죽고 치병하면 산다, 그게 있는데요. 처음에 죽음의 공포,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암 환자의 진단을 받게 되면 스스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생명력을 잃기 때문이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제가 공수 308차 그해동에서 이제 수료를 했는데 공수훈련을 받게 되면 뭐 지상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처음에는 지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4주차에 비행기 낙하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한 10만 분의 1의 그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확률적으로 있으니까 땅에 밟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10만 분의 1이 나한테 닥치면 100%가 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막 그걸 없애려고 악이다 깡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아주 훈련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남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뭐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비행기를 탑승을 하면서 한순간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저는 기독교 신자인데 죽음에 대한 이런 공포에 떨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나 어떻게 보인다고 해야 됩니까? 야, 이제까지 이 신앙생활을 왜 했느냐? 이 죽음의 공포를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신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떨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한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 생사는 하늘에 달린 거다. 내가 괜히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하늘에 맡기고 그 맡기는 순간 마음이 엄청나게 평온해졌어요. 자, 평온해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 낙하산 타고 하늘에서 뛰어내리려면 적어도 몇백만 원은 줘야 이렇게 레크레이션으로 즐길 수 있는데 나는 이 기회를 얻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 온몸의 모든 그 근육들이나 모든 게 릴렉스가 되면서 아주 즐기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비행기 문을 팍 박차고 나가면 이제 하늘 날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바람을 팍 받으니까 날렸다가 이제 1만, 2만, 3만, 4만 하고 낙하산 펴졌는지 검사하고 그다음부터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추수 때였는데 들판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는 그 공포를 느낄수록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 일사각오가 먼저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감사하게 되겠죠.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그래서 최악에서부터 출발하지 추락을 걱정하면 안 되는 거죠. 추락을 걱정하면 떨어질 일만 남는 거죠. 그 제일 마지막 밑바닥에 가서 빨리 안착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제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아주 매 시간이 감사한 일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무지.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실패할 경우가 있는 거고 면역력 저하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면역력 저하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가족한테도 닥친 문제예요. 나머지는 다 극복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뭐 암의 발암 물질이고 이거는 뭐 이런 음식은 안 좋다. 그 음식 안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안 되니까 뭐든지 잘 먹어야 되는 게 이 필수인 것 같아요. 너무 깐깐하게 이것저것 따질 겨력이 없는. 따지는 것은 면역력이 좋을 때는 따지는 것이고 지금은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예를 들어서 적군하고 싸우는데
적이 내 그 군수 물자를 탈취해 간다고 해서 아군한테 보내는 물자를 안 보내면 아군은 사고보지도 못하고 그냥 굶어 죽어요. 적군이 이 탈취를 해가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군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서 보급해줘야만이 그 다음에 아군이 싸우겠죠. 자, 독일하고 2차 대전 때 유보트를 통해서 잠수함이 보급품을 싣고 가는 배들을 침몰시키는데 배들을 침몰시키니까 미국에서 보급품을 안 보내면 그 싸우는 군인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적에게 죽는 게 아니라 보급품이 없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어요. 배가 침몰되더라도 계속 보급품은 만약에 침몰될 걸 대비해서 2배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침몰돼도 보급품은 전달되죠. 그러면 아군이 살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거죠. 뭐 상실감, 식욕 부진 이런 것들을 겪으면 실패를 하니까 스트레스, 암 환자가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압박 이런 것을 해소를 시켜야 되고 또 고통스러운 암 투병을 계속하면까지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의 무상함 이런 것들이 이제 실패의 원인인데 이렇게 되는 데서 병원의 시스템이 큰 몫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치유나 이런 것을 일찍이 선택한 분들은 이게 실패 이런 원인을 많은 부분들을 극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암세포 죽이는 모습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암의 치료는 암 발생 환경을 없애고 면역 증가가 답이다. 그래서 이런 치료제는 정식을 방지하는 정도까지만 돼도 성공이다. 이렇게 보고 암은 정식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커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면역 증강에 힘써서 우리의 아군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선정하고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해서 그런데요. 제가 기업체에 있을 때 휴대폰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소에서. 그래서 이게 2004년도인데 1년에 우리 팀이 7개 모델을 개발했어요. 지문인식, 체온계, 블루투스 폰 이렇게 이제 해외 수출용 GPRS, GSM 모델을 개발했었는데 2005년에 그 3세대 휴대폰의 대전이 있었는데 인텔과 퀄컴의 대전이었어요. WCDMA였는데 3세대가 퀄컴은 CDMA의 강자죠.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를 했고요. 자, GSM, GPRS 계열은 노키아는 탈락했어요. 거기에 대한 유럽에서 원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던 노키아는 이제 CDMA 계열에 같이 합류하지 못하고 이제 회사가 문을 닫게 됐고 이제 인텔은 퀄컴보다 인텔은 엄청 큰 회사죠. 개인용 컴퓨터의 강자 아닙니까? 그래서 PC가 가정마다 한 대 이상이 있고 그 PC 속에는 인텔 인사이드라는 그런 광고가 있죠. 근데 이제 인텔이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모바일 시대니까 이제 CPU가 가정에 한 대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한 대가 되면 CPU가 지금 인텔보다 퀄컴이 더 많은 CPU를 팔 것 같으니까 인텔이 이제 도전장을 낸 거죠. 인텔 회장이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사를 인수를 해서 매년 1조 원씩 이렇게 5조를 투입한 시점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 3세대 휴대폰은 새로 시작하니까 이제 같이 따라가야 되겠다. 기존의 CDMA나 GSM 폰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3세대 시작하는 시점에서 퀄컴하고 한바탕 붙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 5조 정도를 이제 투입해서 지금 3세대를 위해서 5년간 준비를 한 거죠. 이제 거기에 제가 인텔 그 칩셋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좀 도전을 좋아하니까 제 팀이 이제 그걸 이제 맡게 됐죠. 처음에 맡을 때부터 이거는 인텔이 아직까지 완성도가 없기 때문에 퀄컴은 이미 완성도가 있는 칩셋이고 인텔은 지금 개발 중이니까 자기들은 다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어도 한 1년 6개월 정도는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지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시험을 해보면 이
칩셋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능은 되는데 막상 테스트 해보면 어떤 기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그 모델을 성공을 해서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인텔도 포기를 했어요. 인텔이 포기하니까 저와 저희 팀은 자동적으로 이제 해체가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회사를 이제 다 나오게 됐어요. 근데 뭐 이게 인간만사 세웅지만하고 그때 먼저 나왔기 때문에 갈 자리가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뭐 외국계 회사로 간 친구들,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경찰이 돼서 사이버 수사, 컴퓨터 수사대에 들어간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남극, 북극해 그 쉐빙선, 아라우노 그쪽에 또 취직을 해서 거기 뭐 책도 내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그런 친구들도 있고 다들 잘 나갔어요.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서 그만둔 친구들은 갈 자리가 없었는데 저희는 그때 일찍 이제 회사를 나오는 바람에 모두가 취업이 다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2년 6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하면서 제가 그때 우리 팀원들한테 우리는 장기전이니까 뭐 에베레스트산 하나 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히말라야 14자를 정복하는 거다. 그래서 목표를 처음부터 그렇게 잡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2년 6개월 동안 정말 어떤 끊임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팀장을 하기 전에는 팔로우 미 그 리드가 이제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주였는데 그때 휴대폰 쪽에 있기 전에는 포항제철 쪽에 공장 자동화하는데 국산하는 그런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쪽에 또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정말 제가 팔로우 미 하면서 뭐 밤을 새면서 후배 직원들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팀장이 되면서는 이제 팔로우 미가 아니고 퍼실리테이트 그래서 이제 이 팀원들의 모든 능력을 배가시키도록 촉진자, 나는 촉진자다. 팔로우 미가 아니고 촉진자다. 그래서 팀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쪽으로 제가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팀을 이끌어 간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재미난 일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히말라야 14자를 등반한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죠. 그냥 단순히 순간적으로 집중을 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그게 아니고 기초 체력, 모든 것을 14자를 등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되면 에베레스트 올라가고 K2, 뭐 칸첸중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계속 하면 되니까. 근데 기초 체력이 없으면 에베레스트 산 하나 딱 정복하면 힘이 다 빠져가 그 다음에는 다음 거는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 단계가 틀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제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몸을 치료하고 정복하는 길이 단기전이 아니다. 그래서 단기전의 각오와 장기전의 각오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설정해서 충분히 암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도 지금 암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는 전혀 없어요. 그건 너무 두려움이 없어서 오히려 걱정이 되는데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하면서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극복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또 걱정이 없어서 그게 더 걱정이에요. 상당히 긴장이 좀 돼야 되는데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게 더 문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우 여러분들 이 마음을 한번 새롭게 다지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벤지미다졸 계열의 약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약들은 골라서 선택한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이거는 장기전이다. 또 그렇게 가지고 이 암세포 이 약을 가지고 항암제 투여하듯이 암세포가 바로 사멸되기를 기대하고 내가 해야 될 일, 아군을 키워주는 일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서 기필코 모든 것을 정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